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희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근감소증이고요.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협력센터장, 건강진센터장, 가정의학과 과장 맡고 있고요. 저는 강의록을 만들 때 항상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밑에다 적곤 하는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질문 같은 거를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질문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시면 여기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꼭 물어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인기라서 저도 하나 시작해봐서 항상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지금 아까 질문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팔다리는 20살 때가 제일 멋지죠. 두껍고 멋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줄기 시작해서 10년 간격으로 한 8%씩 줄어든다. 그러다가 이제 10살 넘어가면 더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 힘 자체도 쭉쭉쭉 줄어드는 건 뭐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노쇠 쪽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해볼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상당히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오래 살려고 그랬죠. 오래 사는 거, 장수가 목표였는데 요새는 이제 헬시 에이징,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결국 뭐가 제일 방해가 되냐 따졌더니 결국은 근육이더라라는 게 나오면서 단순히 근육의 양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힘, 그다음에 근육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영향들을 끼친다는 것들이 많이들 얘기들이 되고 있었고 그게 실제로 이렇게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sarcopenia라는 거 근육이 모질란 상태는 뭐가 일으키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 제가 그것들 하나하나씩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어떠한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멀티팩토리아라는 건 아직도 원인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각종 인자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지올로지컬하게 체인지들을 보면은 이제 근육도 이제 타입 1 근육하고 타입 2 근육이 있는데 이 비율들의 차이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양의 근육을 행여나 유지를 하더라도 자세를 잘 잡고 있는다든지 이런 걸 잘해서 낙상이라든지 골절을 막는 거에 좀 어려움들이 많다. 이걸 늘리려면 타입 2가 이제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이코페니아가 든 채로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심해진다라는 것까지는 현재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사이코페니아의 정의는 1931년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결국은 사이코의 그 사이스는 살이라는 거, 플래시라는 걸 뜻하는 거고 페니아라는 건 뭐 모든 질병에도 붙이지만 이제 부족하다라는 근육이 부족한 살이 부족하다라고 로젠버그가 1989년도에 이제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정의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조작적 정의 해가지고 뭐 머슬 매스만 따지다가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까지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는 것들을 2014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각각의 이제 정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마다 적용을 어떻게 하냐들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수분을 제외하면 근육, 뼈, 그다음에 근육, 뼈, 지방, 수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 비율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만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 비만과 관련된 연구를 거꾸로 보면 또 근육과 관련된 연구랑 일맥상통합니다. 어차피 근육하고 지방하고 합쳐놓으면 사람이니까 뼈를 갑자기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는 거라서요. 수분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고 수분 얘기를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저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 인바디의 가장 큰 약점은 그 가끔 헬스클럽들마다 인바디 좋아지신 분 뭐 상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아무 노력 없이도 좋은 그 상품을 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라식스를 반에 반티를 먹고서 하면은 잘 나옵니다. 특별히 몸무게를 많이 바꾸지 않아도 결국은 전기 저항값이기 때문에 수분을 빼는 방법, 물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있어서 이제 여러 워킹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사이코페니아의 결국 양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도 따지자. 퀄리티에는 매스, 스트렝스, 그 다음에 퍼포먼스까지 다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에 대해서 뭐 결국은 사이코페니아가 있는 분들은 잘 못 다닙니다. 잘 못 다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좌식 생활이 늘어나게 되고 좌식 생활뿐만 아니라 누워 있는 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온갖 병이 생기는 거는 이미 다 밝혀져 있는 얘기들인데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이제 낙상의 위험이 늘어나고 골절의 위험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집에서 온전히 잘 사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신세를 지게 된다든지 사망률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 이제 뼈 하시는 분들도 결국 다음번에 부러지는 걸 줄이려고 이제 뼈를 더 튼튼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뼈만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사람이 사실 사지마비가 돼서 누워있지 않는 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줄이려고 이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고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육을 어떻게 잘 유지시켜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근육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이뮨 펑션도 떨어져서 면역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안 좋게 변하는 것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감염에 취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동반된 질환들도 많이 생기는 게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연구들 하는 것 중에서는 뼈하고 근육하고 서로 인터랙션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또 많은 분들이 찾아내서 이제 증명들 하고 계신데요. 뼈가 약한 사람들이 근육도 약하고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뼈도 약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설명하려고 되게 애쓰고 뭐 이런 그림 말고도 여러 군데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각각을 열심히들 연구해 놓은 것들은 다 있는데 결국 어떤 한 가지로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화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다시 리버스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시도들은 많이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저런 호르몬들 뭐 이렇게 좋아지게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시도들 해봤지만 그러니까 느리게 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인다까지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리버스 시켰다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프로테인이 모자라면 이제 아까 전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프로테인의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강의가 가능할 정도 프로테인은 되게 복잡하지만 핵심의 첫 번째는 고기 200g이 단백질 200g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단백질만 추려가지고 먹어도 내가 먹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먹는 거는 다르다. 씹는 것도 시원치 않으시고 흡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유틸라이제이션이 되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장 이제 최첨단으로 연구하시는 그 영양학 하시는 분들이 결국 만들어낸 게 뭐 박세리를 비롯한 많은 운동선수들이 요새 선전하는 운동하시고 나지만 이거 드세요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보다는 훨씬 더 뭐 세이프하다 할까 더 비싸죠.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효과적인 것들도 증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기능에 그렇게 장애를 안 주는 단백질 파우더도 운동하는 선수들 먹지만 실제 그거 먹고서 이제 콩팥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제품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 그 드시게 했더니 확실히 좀 나아진 건 느끼신다고 합니다. 본인이. 예. 플라세보랑은 다른 뭔가가 있긴 있는데 맛이 없습니다. 드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맛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쪽으로 다 이제 증명은 다 됐습니다. 성호르몬이 떨어지고 콜티솔이 올라가고 이제 그로스 호르몬하고 IGF 간의 비율, 그다음에 인슐린 이런 것들의 변화로 인해서 sar코페니아가 생긴다라고 이제 많이들 연구들은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염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 펄펄 나는 CRP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그 염증 아니라 로우 그레이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염증들과 관련된 인자들이 이제 많이들 밝혀져 있고 이걸 이제 줄이려고 많이들 찾아보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 나왔지만 의외로 잇몸 염증이 발목을 잡더라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하신 분하고 자기 일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 여담이지만 전 친한 치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난 죽을 때까지 틀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열심히 입 닦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치실 좀 써라. 그럼 치실은 치카치카 하기 전에 쓸까 나중에 할까? 둘 다 하랍니다. 치카 하기 전에 해서 다 뺐다고 생각하고 치카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 또 해보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빨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그 염증 얘기도 계속하면서 아까 전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 지방 세포가 결국은 어디 있는 지방 세포냐도 되게 중요하죠. 피하 지방이냐 이제 압도미널 팻이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겠지만 각각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서 결국은 심장혈관, 뇌혈관에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비만을 또 잡으려다가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이제 노인들에서는 더 문제입니다. 살 빼보겠다고 되게 애쓰시는 할머니들 계신데 그러면 몇 달 안에 반드시 제대로 넘어져서 어느 날 안 오셔서 전화해 보면 예
부러지셔서 이제 못 가요. 뭐 이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정도 인터벤션 하느냐도 사실 임상하시는 선생님들의 되게 어려움이죠. 혈압약 주시면서 짜게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서 저나트륨으로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반응을 할지가 사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단백질이 잘 형성돼서 이제 잘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오토파지도 생기고 에이팍토시스도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는 것들이 다 밝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로 원인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연관성들만 되어 있고 이거를 리버스하는 시도들을 일부가 하고는 있지만 그게 성공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이제 한계가 되겠고요. 진단법에 있어서도 이제 그 덱사 방법이 한때까지는 이제 스탠다드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인바디도 많이 좋아져서 아까 강의 때도 나왔지만 이게 한 번 전기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전기를 흘려서 이걸 보정을 한 값들을 그러니까 전자공학 하신 훌륭한 박사님들이 이걸 다 계산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장비만 충분하게 대주면 덱사하고 똑같게 구현도 가능하답니다. 전자공학 박사님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장비의 값이 비싸지고 측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결국 효용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기술로는 다 가능은 하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많이 이게 줄어들었고 코릴레이션은 이미 다 증명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그 개인의 수분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재도 덱사는 어떻게 이게 빼박이잖아요. 얘가 아침에 재나 저녁에 재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인바디는 이제 아침 저녁 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머슬 스트렝스 재는 방법에 이제 저렇게 악력을 재는 방법이 있고 적어도 2번 정도 하라고 돼 있고 양쪽 손에서 다 하라고 돼 있고 그 중에서 높은 값을 측정을 해서 남자가 28kg를 못 누른다든지 여자가 18kg를 못 누르면 이제 그 진단 기준 하나를 충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요새 꼬마 애들도 하는 거 아세요? 저희 꼬마도 이거 체육 시간에 이거 해가지고 이거 얼마 이상이 돼야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경찰 시험 볼 때도 이게 들어갑니다. 경찰관 뽑을 때도. 근데 또 인터넷 잘 유튜브 같은 데 잘 찾아보시면 이거 잘 하는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잡냐에 따라 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을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손에 어떤 마디를 이용해서 누르냐에 따라서 자기 손 크기하고 대비해서 저 기계가 자기 몸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힘을 어떻게 잘 받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잘 받지 못하는 채로 하면 아무리 천하장사도 이게 높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난 이제 피지컬 퍼포먼스 재는 방법에 6m 걷기, 그 다음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났다기를 해서 그 시간들을 재서 병원들마다 그렇게 해놓으신 데들 있잖아요. 3m마다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기도 하고 아예 병을 처음 질 때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병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의 피지컬 퍼포먼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하면 참 좋은데 이거를 실제로 하려면 최소 연구원이 한 명이 붙어야 되고 연구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 현장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코페니아가 있을 만한 사람, 사이코페니아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은 이제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재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그래서 종아리로 재자. 허벅지로 되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마를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퀘스처네어를 이용해서 좀 그런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자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잰 게 여기 사진과 같이 종아리에서 제일 두꺼운 종아리를 했을 때 남자는 34, 여자는 33으로 이제 끊어서 진단을 붙일 수도 있고 진단이 본다면 이제 케이스로 이제 넣을 수가 있겠고 퀘스처네어 이렇게 SARS-F라고 해서 퀘스처네어를 이용해서 근력이라든지 보행 보조 없이 잘 걸을 수 있냐, 그다음에 의자에서 잘 일어서냐, 계단 오르기 10개 올라갈 수 있냐, 그다음에 1년 동안 넘어진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점수화를 한 거를 이제 경희대 원정원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3점을 넘냐, 이제 4점을 넘냐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선생님들은 해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잘 오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빵점입니다. 당연히 빵점이고요. 근데 환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고 저도 뭐 모든 노인에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좀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장 쉽게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제일 쉽게 찾아보는 방법은 앉을 때 어구고 하는 분들, 일어설 때 어구고 하거나 자기 혼자 못 일어나고 이렇게 짚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거 해보면 점수 꽤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강의에서도 요 나왔지만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세팅에서 할 수 있는 진단법과 이제 확진을 할 수 있는 호스피탈 세팅에서 할 수 있는 여기 나오지만 머슬 스트렝스, 퍼포먼스,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 다 따져가지고 사이코페니아냐, 시비어 사이코페니아냐 이렇게까지 나눠서 기본적으로 머슬 매스가 적은 상태에서 스트렝스도 떨어져 있고 퍼포먼스도 떨어져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시비어 사이코페니아라고 부르자라는 이런 시도가 이제 202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찾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라가 보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제 종아리를 재고 그다음에 설문을 해서 4점이 넘고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머슬 스트렝스하고 피지컬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 항목은 아까 조그맣게 보여드려서 좀 크게 보여드리면 근력, 보행 보조, 그다음에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낙상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됐고 각각의 설문을 이제 남성, 여성으로 해서 프리딕티브 밸류들도 다 이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핸드 그립도 이제 체크를 해서 요거가 맞다면 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뉴트리션하고 엑서사이즈가 답이 되겠고요. 컨펌하는 방법은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제 머슬 스트렝스, 피지컬 퍼포먼스, 그다음에 머슬 매스 이렇게 재가지고 컨펌을 하게 됩니다. 머슬 매스를 이제 재는 방법을 이제 아펜디큘라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해서 사지에 있는 스켈레탈 머슬의 양을 이제 재고 그거를 이제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약간 골다공증 따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전체 골량하고 이제 나이대라든지 젊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런 방법들 다 해서 이 컷오프 밸류를 하려는 노력들을 최근까지도 많이들 하고 있고 나라마다 또 차이가 난다는 얘기들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고 아직 누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또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살인 여성분들의 근육량하고 40살인 분들의 근육량하고 봤을 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20대 지금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은 정말 삐쩍 마른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근육량으로 따졌을 때 그 이런 계속 어차피 디클라인 한다는 그걸로부터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이거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럴 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머슬 스트렝스 재는 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게 옛날에 이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따졌었는데 하위 20% 뭐 하위 30% 이런 식으로 따졌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아예 킬로그램으로 딱 나와서 그 기계로 했을 때 악력 계기를 했을 때 정확한 이제 컷오프들이 이제 제시들이 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퍼포먼스 재는 법들 6m 걷기 5번 일어났다 앉았다 그다음에 SPPB라고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 점수를 따져서 9점 이하인 경우에 이제 컨펌을 내릴 수 있겠다. 요거죠. 이제 많이들 레지던트 때 막 숙제로 빨리 해와 막 그러면 이제 투덜투덜 되면서 저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거 하려면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측정들을 합니다. 근데 이걸 꼭 의사가 해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뭐 연구와 관련된 사람들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 14%, 여자 11% 정도 된다. 토탈 했을 때 한 13% 노인들에서 사이코페니아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고요. 연구들마다 이게 다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단 기준들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단순한 근육 양만 따질 것이냐,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는 프레발런스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메타 분석했던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데이터들 다 이제 메타 분석을 했던 데이터들도 있고요. 임상적인 이제 중요성들을 얘기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컬 액티비티가 떨어지면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덜 움직이게 된다는 거, 면역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낙상하고 프랙처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저거죠. 온갖 것들 다 관리해가지고 요만큼까지 건강을 올려놨는데 한번 제대로 넘어지시면 그 다음에 회복을 못하는 거고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수술을 잘하신다 그래도 예전 상태로 돌아가시질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뼈 자체는 다 붙었는데 이제 기능이 그걸 못 따라오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재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온갖 거 다 시켜봐도 제일 그래도 잘 못 움직이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에 대한 포비아입니다. 나 또 한 번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아예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고요. 인펙션 늘어나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DM, 하이퍼텐션과도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이 많이 깨진다.
돈이 많이 깨진다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펄링이 늘어난다. 결국은 이런 코스를 가게 되는 거죠. 사이코페니아가 있으면 낙상들이 이루어지고 낙상들을 하다가 한 번 제대로 넘어지다 아니면 여러 번 넘어지다 보면은 힙프랙처로 가고 힙프랙처에서 수술하다 잘못되시는 분들의 비율은 요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하튼 그 이후에 프레일티로 가고 결국은 오토노미를 잃게 돼서 자기 혼자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료실에서 선생님들 뭐 많이들 설명하시겠지만 저는 주로 설명할 때는 우리 모두의 목적은 가능한 오랫동안 화장실에 나 혼자의 힘으로 가서 용변을 보고 나온다 뒤처리를 하고 제대로 옷 입고 나오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하다 죽으면 제일 서로가 행복한 건데 그거를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옛날에는 이제 뭐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지만 요새는 하도들 열심히들 치료들 잘해주시고 좋은 치료제들도 많이 나오고 얼리 인터벤션도 잘하고 골든 타임들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죠. 덕분에 사실은 환갑잔치가 없어졌죠. 칠순잔치도 없어지고 있고. 아직도 이제 그런 의사의 치료를 꿋꿋이 버티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빨리 죽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 다 잘 관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 혼자 내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그 다음 원인은 결국은 사이코페니아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연구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벌써 옛날 전부터 있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 집에서 오래 살다가 죽으면은 사실은 큰 돈이 깨지는 게 없는데 요양원에 빨리 입소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빨리 입소를 하시게 되고 거기서 비용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든 줄여볼 것이냐 라는 연구를 하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사실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건 사실 아직까지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서 이제 인터벤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결국 이제 그 약제들에 대한 트라이얼들 계속 다 해봤지만 아직까지 딱 효과 있다. 안정성과 효과가 증명됐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 뭐 약제들로 이제 시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결국은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에비던스가 있고 가장 믿을 만한 거는 피지컬 액티비티를 어떻게든 잘 올려주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운동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요새는 노인들 사시는 시설들에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아파트들마다 지하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뭐 리지스턴스 트레이닝을 해라. 그다음에 뭐 단순히 유산소만들 젊었을 때 유산소 했기 때문에 계속 유산소만 하시려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컴바인해서 각종 운동들을 같이 하라는 권고들이 있습니다. 몰레큘라 레벨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IGF-1하고 마이오스타틴 간의 이제 그 IGF는 늘어나고 마이오스타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그널상으로 근육이 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생기는 거하고 없어지는 거하고 균형이 어느 정도 맞거나 더 많이 생기면 참 좋은데 더 많이 생기지 못하고 많이 부서지는 상황은 이건 뼈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근육도 마찬가지의 패스웨이를 겪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인터벤션 하려고 되게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체육학 쪽이라든지 영양학 쪽에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따라오는 사람은 잘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잘 따라오는 사람과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건 없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젊은 저보고 하래도 사실 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을 이제 노인들한테 시켰더니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곳들도 있고 유연체조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들도 좀 잘 해보자라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의 예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밸런스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혹시 해보신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서집니다. 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이거 버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설 수 있으면 넘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이런 단계를 해서 한 발로 쓰는 연습들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낙상이 덜 생긴다라는 거.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중에 이제 뛰는 거를 비롯해서 하는 거고. 모래주머니에 달고 한번 뛰어보셨습니까 혹시? 어마무시합니다. 예전에 김신조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와대 쳐들어왔던 사람들은 10km씩 하고서 뛰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하면 다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모래주머니 저도 해보면 모래주머니 일주일만 해도 이게 딱 단단해지면서 굵어지는 게 재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속할 수. 애들 공부랑 똑같죠. 하룻밤 밤새가지고 시험 잘 보면 누구나 하죠. 근데 계속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의학적 문제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신체활동 권장 지침을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활동 또는 격렬하게 75분 이상을 해라라는 거고, 균형 감각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운동 시작하다 넘어지는 분들 너무 많고, 특히나 이제 은퇴하시고 내 건강을 내가 챙기겠다고 자전거를 사시는 분들이 있죠. 100% 다쳐서 오시죠. 자전거는 꼭 막아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세요. 내가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두 손 놓고도 다 탔어 막 이러고.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다 다쳐. 다 응급실 한번 들렸다 오시죠. 그것도 꼭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근육 강화 운동도 꼭 하라는 얘기들을 이제 WHO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강도의 문제죠. 이게 뭐 비만하신 분들도 난 2시간씩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어떻게 하는데요? 동네를 10바퀴 돌아 어떻게 걸을 수 있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걷지.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제 자가 강도로 해서, 여기서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친구와 같이 걸을 때 한 문장의 센텐스를 완벽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오늘 영화를 봤어. 이때부터가 운동인 거죠. 그 전까지는 다 준비죠, 준비. 준비만 2시간 하시다가 밥맛이 좋아져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코스가 되겠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아노렉시아에 빠진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언더뉴트리션에 가는 비율이 이제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기관에 수용되신 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은 이제 영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고, 특히나 프로테인 섭취가 적습니다. 왜냐하고 실제로 여쭤도 보셨겠지만 고기가 안 땡겨. 왜 안 땡길까요? 씹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럼 계란 먹으면 되잖아요. 계란은 왜 싫어할까요? 푸린내가 싫고. 그러면 메추리알 드시죠. 그럼 메추리알은 껍질 까기가 힘들고. 메추리알 요새 다 까놓은 거 팝니다. 그때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하십니다. 까놓은 메추리알 팝니다. 100알짜리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파니까 간장에다가 살짝 졸여서 먹으면 잘들 드시고, 실제 그걸 몇 끼니마다 한 5-6개씩 먹으면 굳이 재보지 않아도 본인의 어떤 헬스 스테이터스가 본인이 바뀌는 것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라고는 얘기하죠. 근데 다 하질 않고 하는 사람들은 효과를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이팅 웰이라는 말도 하고 조금 더 어드밴스해서 스마트 푸드 초이스라는 개념들도 나옵니다. 먹을 것들은 많은데 뭘 초이스할 거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영양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들을 정해서 적용들을 하고, 단백질의 권장량들도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이게 필요량하고 권장량하고 적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수치들 볼 때마다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을 것이냐. 그래서 많이들 먹으려고 애들을 쓰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영양조사라는 이런 거 보면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먹을 거냐, 그 다음에 잘 먹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에 대해서 이게 다 나오지만, 이제 잘 먹을수록 플렉서빌리티가 좋아지고, 근데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에이지라든지 섹스라든지 바디 사이즈 같은 것들 보면서 이제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MDL에서 그 적정한 범위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레인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널 요만큼 먹어라라고 얘기해주기가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보시려고 S체오라고 얘기해야지, 이걸 너는 하루에 이걸 꼭 먹어야 되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카리스마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계속 잘 이제 격려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먹도록 애를 쓰라고 얘기 드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보조제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잘 못 드셔가지고 그 깡통 음료들이라든지 요새 뭐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 팩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 먹게 되면 더 몸이 건강해지신 분들도 많고, 사실은 필수 아미노산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몸에서 잘 쓸 수 있는 프로테인이 있고 천천히 쓸 수 있는 프로테인을 이렇게 나눠서 빨리 잘 쓸 수 있는 거를 운동 전후에 먹으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인 신세시스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천천히 쓸 수 있는 프로테인은 브레이크다운을 줄여주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밸런스도 잘 맞춰주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하이퍼필트레이션이라든지 콩팥에 부담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때도 나왔지만 결국은 칼로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패스를 쌓이게 하는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있습니다. 잘 나눠서 그러니까 한 끼에 왕창 먹지 말고 그걸 잘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얼마나 먹을 거냐, 자기 몸무게에서 이제 1.2 내지 2.0g 정도를 하고 먹으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이제 음식마다 이렇게들 요만큼씩 들어있다라고들 얘기하고 있고요. 고기가 제일 잘 들어있습니다. 고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닭가슴살 얘기들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단백질이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먹으라고 해보지만 정말 드셔보신 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먹어보면 정말 맛이 없죠.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닭가슴살 맛있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한계가 되겠습니다. 언제 먹냐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하고 관련해서 전후에 잘 챙겨주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서플리멘트 하는 것도 이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오메가 3라든지 칼로리 리스트릭션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왜 초파리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장수 실험에서는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해야 오래 산다. 여기까지는 또 밝혔는데 이게 이제 몽키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에서 정말 증명이 되는지는 또 좀 별개의 문제고 아까도 질문 때도 나왔지만 아파서 살이 빠진 사람하고 자기가 관리해서 날씬한 사람하고는 또 이게 급이 다른데 그걸 어떤 연구해서 증명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B12 이런 것들도 다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비타민 D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뼈에도 정말 좋으냐, 뼈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호주에서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투여했더니 오히려 낙상과 프랙처가 늘어났다 뭐 이런 보고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그로스 호르몬, 뭐 그렐린 이런 것들도 시도들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공한 사례들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영양분에 있어서는 사이코페니아가 안 생기게 하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레코멘드 된 거고 이미 생긴 사람들이 그거를 더 진행되지 않거나 어떻게든 거기서 딱 멈추거나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거에서의 권장량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비타민 D에서 특별히 더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서플리먼트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이제 단백질 얼마나 먹을 거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레인지들이 그 레코멘데이션 하는 것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본인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고 그거는 고기 1g이 아니고 단백질로 했을 때 1g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다음에 다양한 소스로 먹어야지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몸에서 활용도가 빠른 거는 단백질 합성을 도움이 되지만 활용도가 늦은 그러니까 늦게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단백질들은 근육이 빠지는 걸 또 막아주기 때문에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고요. 운동에 있어서도 다들 유산소만 하시는데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고 특히나 균형 감각을 높이기 위한 운동들도 같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낙상도 줄이고 근육량도 유지하고 근육의 펑션도 잘 유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70번째 생일 때 어디에 살래? 요양병원에 있을래, 요양원에 있을래, 너네 집에 있을래에 있어서 자기 집에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